아연은 이 단백질 합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철과 같은 철하고 비슷하게 이 아연도 굉장히 생물학적 활성이 육류에서 높고 또 식물성 식품이라든지 전곡류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연 섭취량이 적거나 아니면 또 아연의 섭취를 너무 곡류나 시리얼에 의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양 상태, 그러니까 아연의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연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식품에만 의존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철 보충제 있죠. 철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또 의외로 아연의 영양 상태가 불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아연이 결핍됐을 때 얘도 똑같이 조산화라든지 또는 출산 중에 용혈 작용이라든지 감염, 진통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굉장히 미량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성장과 발달, 세포막의 안정, 그다음에 상처 회복, 태아 성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기능 등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 아연은 굴이나 고기, 이런 달걀, 곡류, 다양한 제품, 유제품에도 있고요. 근체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아연의 섭취량을 좀 맞춰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은 곤장 섭취량이 10.5mg일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 아연이 교재에 보시면 임신 분기를 4분기로 나눴을 때 점점 축적량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적량이 증대된다는 건 요구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 곤장 섭취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근본식품을 잘 고르셔서 임신기에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거에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연. 그다음 요오드. 요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뇌나 근육, 심장, 뇌하수체, 신장에서 단백질 대사라든지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임신기에 만약에 요오드가 심하게 결핍이 되면 태아에게서 무엇을 초래한다? 크레틴병을 초래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틴병의 정의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기의 성장 과력을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 자료에 봤더니 하루에 16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를 섭취했을 때 임신부가 요오드 균형을 이루더라라고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임신부도 평균 필요량을 그 정도로 잡았어요. 160 마이크로그램. 그러면 곤장 섭취량은 240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서 많이 이제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 주로 드시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인데요. 우리나라 임신부들의 수분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 2-11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성인 여자의 수분 섭취량의 산출 방식에 이제 좀 근거해가지고 임신기에는 에너지 추가량을 고려해서 수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임신 3분의 2분기와 3분의 3분기에 3분의 2분기와
앞에 있어요. 3분의 2분기에는 아까 에너지가 얼마가 더 필요했죠? 340 필요했어요. 하루에. 그 다음에 3분의 3분기는 450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려해가지고 비임신부가 하루에 총 수분 섭취량을 이 정도로 제시를 했을 때 임산부는 플러스 200 정도 일상적인 수분량을 이제 대충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한 자기들만이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이제 200을 추가를 해서 임산부는 19세에서 29세 임산부는 2300 정도, 그 다음에 30에서 49세는 2200 요 정도 사이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분의 근본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주스 뭐 이런 이제 뭐 영양소가 함유된 음료도 드시지만 카페인이라든지 감미료 또는 알코올 같은 게 첨가된 그런 수분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물이겠죠, 물. 근데 이제 물인데 뭐 예를 들어 토마토 주스라든지 수박 주스라든지 이런 거 드실 수 있잖아요. 키위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양수도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혈액량도 증가를 하고 양수나 태아의 요구량도 한꺼번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체도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증가량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는 이제 200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태아 조직에서 생성된 어떤 노폐물 배설도 도와주고 또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로 치면 8컵에서 한 10컵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임신기에 영향을 받고요. 저희가 이제 임신기의 건강과 영양 챕터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임신부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부분 세 가지를 좀 볼 건데, 첫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에는 한 달에 2번, 임신 마지막에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받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임신 진단 검사 가게 되면 그 임신 수첩 같은 거 주시면서 언제 와야 되는지 이제 다. 근데 거의 이 주기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가셔서 뭐 혈액 검사도 하시고 빈혈 검사도 하시고 뭐 간염, 매독, 에이즈, 결핵, 소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이제 고위험성 임신이라든지 정산분만을 위한 그런 검사들도 이루어지고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또 기형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용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 등을 실시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임산부의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태아에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을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주입니다. 음주. 우리가 당연히 임신 기간 중에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태아의 발달이라든지 그런 그 발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코올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이 과량의 음주,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비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보이는 신생아는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눈이 굉장히 작고요. 눈 주위에 주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코나 턱, 입술의 모양이 약간 비정상적인 안면 기형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알코올 때문에 자궁 내에서 얘가 이제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성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체중이라든지 신장, 특히 머리 둘레가 좀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이제 얘는 태어나서 영유아기나 아동기에도 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보시면 이 태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들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정말 오래됐는데 TV 무슨 다큐를 봤는데 태알코올 증후군에 걸린 엄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태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태아알코올 증후군 태아알코올 증후군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딱히 저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좀 눈이 좀 작고 얼굴이 작고 눈이 좀 모여 있고 그러면 그냥 생김새로 판단을 할 건데 저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생기실 수 있구나라고 이제 봤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의 엄마가 이분을 임신하셨을 때 알코올 중독인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는 태아알코올 증후군 환자로 태어났는데 엄마로부터 이렇게 받은 자기의 이런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는 절대 임신을 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알코올 중독증이 있으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도 몇 번 가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 또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도 이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막 우는데 그 이제 다큐가 결국엔 그거예요.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책으로 교수님들이 제가 학부 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래 임신할 땐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 다큐에서 보고 그분이 우는 걸 보고 그분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정말 치료하기 어렵구나. 근데 이제 자기의 이런 나쁜 질병을 자식에게 대물림했다는 죄책감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정말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제가 학부생들 가르칠 때도 이 부분에 강력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술이 너무 먹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참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군 또는 무기질 등의 결핍이 기형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이 엽산이나 아까 말한 비타민 B6라든지 B12 이런 것들이 결핍돼 버리니까 그냥 결론은 기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감기약 등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것도 드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감기약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잖아요. 술은 알코올 성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려면. 그래서 이 태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무섭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카페인인데요. 뭐 카페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까지 확인된 임산부가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조산이라든지 유산 또는 뭐 상가적인 결함, 태아의 성장 부진, 또 신생아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미 또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수태한 지혜에다가 이 카페인을 공급했을 때 이런 결론들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또 기형인 새끼를 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카페인의 성질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을 임산부가 그러니까 드셨을 때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신체 각 부분으로 빠르게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특히 태반을 통해서 빠르게 통과해서 태아에게 옮겨진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임신이 아닐 때 혈중 카페인을 제거하는 속도가요.
뭐 비임신 시에 혈중 카페인 제거 속도가 2 내지 6시간 정도면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임신 시에는 얘가 더 오래 걸린대요. 7에서 11시간. 그러니까 혈중에 카페인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태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건 이 태아 조직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아주 미약하대요. 그래서 그럼 카페인 분해 효소는 언제 나오냐? 아이가 출생 후에 6개월이 지나야만이 이 효소가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임신기에 임신하시는 엄마가 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아이에게도 많이 잔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커피 같은 거 주로 카페인의 섭취 공급원은 커피지만 그래서 커피도 안 드셔야 되고 차 또는 뭐 홍차 같은 거 있죠. 녹차, 코코아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콜라라든지 감기약, 진통제 뭐 이런 것들, 체중 조절제 이런 것들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방 설명한 이런 제거 속도, 그 다음에 제거하는 분해 효소도 태아에게는 현재 6개월이 지나야만이 만들어질 활성이 이제서야 생기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표 2-12는요. 음료별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평균 함량에 대해서 이제 한국 소비자원이 제시를 했어요. 한번 요즘에는 이제 그 영양 성분표 이런 데 보면은 카페인 같은 거 함량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작다고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흡연은 우리가 모체와 태아 건강을 해롭게 하는 얘도 알코올 못지않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선진국에서는 저체중아 출산을 했을 때 가장 문제시 된 자료로 제시되는 게 흡연이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흡연 임신부는 조산이라든지 또 신생아 사망, 유산 등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흡연 임산부가 출생한 아기 같은 경우는 신체 성장도 낮지만 지능 발달에도 장애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작용, 폐조직,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 등을 저해하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 기형아 출산, 유아 사망 등을 증가시킨다. 이제 금방 설명한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만큼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습관 중에 하나죠. 흡연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임산부의 흡연으로 매년 4,6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흡연을 통해서 태아에게 산소가 전달되는 것과 어느 영양소 공급이 저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반 안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흡연이 모체의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를 몸속에서 이용하는 거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절대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금연이에요. 그래서 간접 흡연도 절대 안 되겠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이렇게 실내 공간들이 금연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담배 냄새를 흡연하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에서 보기, 같은 공간에 이런 실내 공간에서 보기 어렵다는 게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식증인데요. 이식증 같은 경우는 그 뜻이 영양가가 거의 없거나 뭐 세탁용 전분, 흙 등 비위생적인 특정 음식의 물질에 강하게 집착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흙 먹는 건 좀 흔하고요. 스펀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식증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입덧할 때 있죠. 메스껍거나 구토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런 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얘네들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식증을 가진 임신부는 음식이 아닌 물질의 섭취를 당연히 금지하셔야 되고 질감이 유사한 다른 음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금기식품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미신이라든지 습관, 전통 등으로 이런 것들의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인삼, 뼈 없는 음식, 돌 음식, 제사 음식 등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금기하는 이유에 과학적인 베이스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뭐가 잘못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임신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꽃게도 먹지 말라, 문어도 먹지 말라, 알로에나 율무 같은 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알로에나 율무 같은 경우는 체내에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고 해서 임신 시에 먹지 말아야 될, 그렇죠. 우리가 원래 그 태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로에나 율무차는 임신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걸로 제사 음식 이런 거를 임신 시에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과 엑스레이 촬영,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임신부에게 신체 태아의 기형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임신 기간 중에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제외하고는 일체 복용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임신 중에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지 못하는데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고요.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란기의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라고 알면 당연히 얘들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임신인 줄 모르고 이런 게 이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산부의 건강 관리에서 제가 첫 번째 그 정기 검진 건강 증진 받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금방 여기 엑스레이 촬영까지 해서 태아에게 해로운 습관을 주는 것까지 봤어요. 세 번째가 이제 충분한 영양소 섭취예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임신 중에는 당연히 태아와 태반의 성장 또 모체의 영양소 조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해야지 출산 후에도 유아의 건강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중의 영양 관리가 출생 후 그렇죠. 유아의 건강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임산부들이 굉장히 영양 결핍인 상태에도 출생률은 높대요.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서 태어난 태아나 영아, 산모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건 출산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이 임신기에 받았던 영양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태어나서도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모체의 영양 상태가 임신 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교재에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양시, 순천시 저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 영양사 우리 광양시는 저희 선배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사업에 이 프로그램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영양 플러스 사업 검색해보시면 순천시도 있고 광양시도 있더라고요. 여수는 검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기의 질병과 영양 관리를 몇 가지 볼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임신 중독증이에요.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기에 어떠한 질병도 안 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체가 보시면 임신 중에 모체가 신장, 심장, 혈관계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통틀어서 임신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20주, 임신하고 20주 이후에 나타나는데 고혈압, 부종, 단백뇨가 임신 중독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소변량도 줄어들고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고 두통, 그다음에 메스꺼움, 구토, 자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분만을 해버리고 나면 대부분 치료가 되긴 하는데요. 산모가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한 15% 정도가 바로 이 임신 중독증에 의하고요. 또 태아도 태어났는데 갑작스럽게 뭐 2, 3일 안에 사망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어떤 병이 아닌데 사망하는 원인이 바로 이 임신 중독증으로 인한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태아의 사망 원인 중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안타깝게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의 어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료를 취합해 보니 첫 번째가 나트륨의 가임 섭취, 두 번째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거나, 세 번째 가단 체중 증가, 칼슘 섭취 부족,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네 가지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부분에 집중한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 2-13은요. 2-13은 임신 중독증의 이제 산모와 태아에게 오는 문제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 측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 되면 병원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체중도 재는데 그 전에 이제 지 가정에서도 체중을 측정하시고 부종 현상이 일어나면, 그쵸, 이게 그냥 살이 찐 건지 심하게 부은 건지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임신 20주 이후에 그 혈압, 수축기 혈압이 30 수은 밀리미터 이상인지, 확장기 혈압이 15 수은 밀리미터 이상이면 주의를 하셔야 된대요.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은 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넘어와서 단백뇨가 특징적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임신 중독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단백뇨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몸속에 체내 단백질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단백뇨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트륨을 줄이시고 수분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식사요법을 보시면 이제 이 5가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비만 임신부에게서 이 임신 중독증 발생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저열량식을 통해서 체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체중 감소. 그렇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저동물성 지방식. 그죠? 결국엔 얘도 체중을 감소하는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발육을 위해서는 필수 지방산 필요하기 때문에 저동물성 지방식을 하시되 식물성 기름의 섭취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식, 그렇죠? 단백질은 일단은 필수 영양소잖아요. 단백뇨로 인해서 임신 중독증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지는 단백질만큼을 빨리, 그렇죠, 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굉장히 질이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말기 임신 중독증 환자는 요중에 단백질이 많이 누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일 100에서 150g 하루에, 이건 지금 임신 말기예요. 임신 말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식을 주되, 그렇죠, 이제
혹시 임신 중독증 산모라면 이 정도 하루에 100에서 150g 이상을 권장 섭취할 수 있고, 이 중에 3분의 2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트륨 과잉이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트륨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그것도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바람직한 하루의 소금 섭취량을 5g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 환자는 이 저염식을 최대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염식이 어려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을 느끼는 이미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을 가하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그 염을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신 중독증에서는 반드시 저염식을 실천하셔야 돼요. 수분도 아까 부종 때문에 소금을 제한하면 수분 요구도도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얘도 부종을 생각해서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수분도 줄여주셔야 돼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이 저염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에 얘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그 임신 중독증의 최근 컨셉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 현황들을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참고로 꼭 읽어보세요.